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다는 걸요. 55. 무릎은 망가졌고 청춘은 다 썼고 이제서야 제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모셔. 그게 며느리잖아. 여러분, 30년 동안 제사, 명절, 병수발, 집안 대소사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는 며느리가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게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 참아온 한 여성이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날 그 한마디가 가정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이런 사연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30년을 참고 살았던 한 여자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55이에요.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인생을 두고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 씨는 참 무난하게 잘 사셨네요. 큰 사고 없이 살았고 아들, 딸 둘 건강하게 키웠고 남편 사업도 그럭저럭 굴러갔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랬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무난하다는 30년 안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늘 누군가의 뒤에 붙는 이름이었어요. 박성호 씨 부인, 박준서, 박민지 엄마, 이말순 여사님 며느리.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식사부터 챙기고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또 다음 날이 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옆집 아줌마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 한편이 점점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계속 채워넣고 있는데 제 안은 자꾸만 비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그래도 괜찮았어요.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아이들 도시락 싸고 학교 행사 가고 학원 스케줄 관리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고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저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대체 누구지? 김정희라는 사람은 어디로 간 거지? 25에 결혼했을 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거였어요. 동네에서 작은 공방이라도 하나 차려서 아이들한테 그림이나 공예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미술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첫 명절을 보내던 날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뭐 하겠다고 그래.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 한마디에 제 꿈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때 참았어요. 아직 시집살이 초보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했죠. 그런데 그 참음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느새 30년이 됐습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되면 무서운 게 언제부턴가 제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먹고 싶은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앞에서도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뭘 드시고 싶으실까? 남편은 오늘 뭐 먹고 싶다고 했지? 제가 뭘 먹고 싶은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걸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55이 되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참은 그 모든 시간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 시간 속에서 김정희라는 사람은 과연 존재하긴 했던 걸까?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우리는 언제까지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55, 60, 65이 되어서도 계속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늦었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요? 남편 박성호 올해 58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어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직원 10명 정도 거느리고 25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죠.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더 잘 맞아. 밖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 처음엔 그 말이 배려인 줄 알았어요. 날 아끼는 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어요. 집에 묶어두기 위한 말이었던 거죠. 그 말 덕분에 저는 30년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제 능력을 시험해 볼 기회도 바깥 세상에서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볼 기회도 없이요. 남편 회사 일은 늘 중요했어요. 거래처 사람들 만난다고, 공사 현장 가야 한다고, 업체 사장들이랑 술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늘 늦게 들어왔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동네 복지관에서 일 좀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이나 잘 챙겨.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한가가 아니라 제가 집안일을 잘하는가였다는 걸요. 시어머니 이말순 82이십니다. 말씀은 많지 않으세요.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로 모든 걸 지시하셨거든요. 눈빛 한 번, 한숨 한 번이면 제가 알아서 움직여야 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오십니다.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하는 표정으로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 안을 청소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 때는 더 심했어요. 시댁 제사만 1년에 5번이었어요. 큰아버님, 할아버님, 증조할아버님까지. 매번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정의가 하면 되지. 그 말이 공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시누이 둘도 있어요. 명절 때 오시면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거나 수다 떠세요.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또 음식 만들고 그러다 밤늦게 손님들 다 보내고 나면 녹초가 돼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열이 38도가 넘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이라 집안 잔치를 준비해야 했죠. 그날도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시누이 큰언니가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옳게 고생이 많네. 그래도 어쩌겠어, 며느리가 해야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아니고 도와준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무급 직원 같았습니다. 아니, 직원보다 못했어요. 직원은 월급이라도 받고 근무 시간이라도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24시간 365일 내내 대기 상태였습니다. 남편 사업체 직원들은 명절 보너스도 받고 휴가도 가고 회식도 하던데 저는 명절이 제일 힘든 노동의 시간이었어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회사 직원들한테는 왜 그렇게 잘해줘? 명절 보너스에 휴가비에 회식도 자주 하잖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직원들은 일 안 하면 회사 안 돌아가잖아. 당신은 가족인데 뭐.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이니까 보상도 필요 없고 감사도 필요 없고 쉬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회사의 무급 노동자였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사장님이고 남편은 관리자고 저는 말단 직원. 아니, 직원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슬펐던 건 제가 그걸 3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집살이 원래 그런 거야. 참아야 돼. 며느리 노릇이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착취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55이 되어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 가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있다가 겨우겨우 집까지 기어들어갔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월상 연골이 많이 손상됐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 그동안 무릎을 너무 혹사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혹사. 맞아요. 저는 제 몸을 혹사했어요. 아니, 혹사당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30년 동안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하고 김장철이면 하루 종일 무릎 꿇고 배추 절이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서 서서 일하고 제 무릎은 그렇게 망가져 갔던 겁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이 문병을 왔습니다. 언제쯤 퇴원해? 집안일이 다 밀려 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구나. 아프고 건강하고는 중요하지 않구나. 퇴원하고 나서도 힘들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병원 갔다 오면 밀린 설거지가 쌓여 있고 시어머니는 식사가 늦었다고 불편한 표정이셨죠. 한 번은 재활 치료 때문에 저녁 준비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파도 할 건 해야지 집안이 이게 뭐니.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로봇이 아닌데, 저도 사람인데, 아프면 쉬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 집에서는 제가 아픈 것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오직 집안일이 제때 돌아가느냐는 것뿐이었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다 나으시려면 최소 6개월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거 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집에 와서 그 말을 전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6개월 동안 집안일을 누가 해? 제 건강보다 집안일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회복되는 것보다 저녁 식탁이 차려지는 게 더 중요했어요. 결국 저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계단 오르내릴 때 찌릿찌릿해도 참고 그렇게 또 참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대로 늙어 죽는구나. 이렇게 아프고 참고 또 아프고 참다가 어느 날 그냥 쓰러지는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죽으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고생 많았다고 할까요? 아마 이제 집안일 누가 하지 그게 먼저 걱정일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멈춰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제자리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냥 남의 인생을 받쳐주는 받침대로 살다가 사라지려고 태어난 걸까? 5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진작에 멈춰 있었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시작도 못 해본 것 같았습니다. 재활 치료가 끝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무릎 상태도 많이 나아지고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도서관 보조 직원 모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공고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4일 하루 4시간.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최저시급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복지관 도서관에서 일 좀 해볼까 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집안일에 지장 없으면 뭐.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심 없다는 투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면접을 봤어요.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면접이었거든요.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해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30년간 해온 게 집안일 뿐인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집안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 도와주는 걸 좋아합니다. 관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일은 특별한 기술보다 성실함과 친절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합격했습니다. 51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을 갖게 된 거예요. 첫 출근 날 명찰을 받았습니다. 하얀 명찰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김정혜 선생님. 그 명찰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박성호 씨 부인도 아니고 박준서 박민지 엄마도 아니고 이말순 여사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정희. 김정혜 선생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일은 단순했어요. 책 정리하고 도서 대출 도와드리고 어르신들 컴퓨터 사용 안내하고 복잡한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단순한 일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누군가 선생님, 이 책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면 제가 찾아드리고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받았어요. 감사하다는 말. 30년 집안일 하면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오셔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1시간 넘게 천천히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한테 카톡 보낼 수 있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울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누군가한테 고마운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월급은 정말 적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남편 사업체 직원들 월급의 절반도 안 됐죠. 그런데 그 돈이 제게는 천금같이 소중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받는 돈이었거든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그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샀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산 거예요. 그날 밤 그 책을 펼쳐들고 첫 장을 넘기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51살. 늦었지만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서 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빨리 병원 좀 와봐. 남편의 형님이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왼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셨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요. 형수님은 원래 몸이 약하셨어요.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간병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혼자 두기 힘들 것 같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골 본가에서 혼자 사셨어요. 형님이 가끔 들러서 챙겨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어렵게 된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물었습니다. 남편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살면 되잖아. 너무 자연스러운 말투였어요. 마치 당연한 결론을 말하는 것처럼 고민의 여지조차 없다는 듯이 그 말에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건 제가 너무 잘 알았어요. 30년 가까이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모셔왔으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함께 산다는 건 제 삶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 시중을 들어야 해요.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말벗 되어드리고 무엇보다 복지관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도 아프시고 형수님도 힘들고 우리가 어머니 모셔야지 어떻게 해. 당신도 알잖아.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불쌍하시다는 건 알아요. 혼자 늙어가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지도 알고요. 하지만 왜 그게 당연히 제 몫이어야 하는 걸까요? 왜 남편은 제게 의논도 없이 결정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어요. 복지관에 가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뒤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쯤 어머니 모셔올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생각을 묻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이미 결정된 거였어요. 제 대답이 뭐든 상관없이 모셔올 생각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일도 있고 이제 좀 나로 살고 싶어.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또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면 희생해야 하고, 가족이면 참아야 하고, 가족이면 내 삶은 포기해야 한다는 그 논리.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이면 왜 늘 나만 참고 살아야 해? 왜 내 인생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남편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 변했어. 예전엔 안 이랬잖아. 그 말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아니, 변한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김정희라는 사람이 이제야 눈을 뜬 겁니다. 남편과 그렇게 말다툼을 한 뒤 며칠 동안 집 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남편은 저랑 말도 안 하고 저도 먼저 말 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누이 큰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이미 다 말씀드린 모양이었죠. 올케 나야 어머니 모시는 거 왜 그렇게 난리야? 당신이 모시는 게 맞잖아.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은 아프시고 나는 시집가서 사는데 어떻게 해? 당신이 장남 며느리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니,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3. 그게 뭐가 중요해? 가족이 우선이지. 요즘 여자들은 다 이기적이야. 이기적.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을 가족 위에 살았는데 딱 1년 제 삶을 살겠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영원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며칠 뒤 남편이 또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셔올 거야. 방 정리 좀 해놔. 의논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제 의사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나는 일 계속할 거예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한 달에 얼마 받는다고.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존재? 당신 집에서도 충분히 존재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서 나는 누군가의 아내고 며느리고 엄마일 뿐이에요. 김정희라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박성호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주말이 됐어요. 남편은 정말로 시골에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저는 그날 복지관에 나갔어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책 정리하고 웃으며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남편도 옆에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제 왔어? 저녁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해진 느낌이었어요. 이미 제가 당연히 시중을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 뜻을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을 모실 수 없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보지 않고 시어머니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드님이 어머님을 모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참 세상 좋아졌네. 며느리가 시어미를 안 모시겠다고 하는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누이들한테 전화가 갔고 친척들한테까지 소문이 났어요. 장남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기 싫대. 요즘 여자들은 다 그래. 이기적이야.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했어요. 무섭고 떨리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으로 싫어요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으로 거절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55 늦었지만 저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전현.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에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살겠다는 게 잘못일 리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55살 김정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어요. 머리카락엔 흰머리도 많고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저는 그냥 복지관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밥은 안 차려? 어머니 진지 어떻게 하고.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에 마음을 정리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뵙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로요. 복지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앞에 정좌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 말씀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5세 이 집에 시집 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단 하루도 김정희로 산 적이 없어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집안 행사마다 제가 다 했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도 아파서 쓰러져도 제 몫을 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제는 제가 살고 싶어요. 55이에요. 늦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저를 쳐다보셨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미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드님이 모셔야 해요. 아드님 3분이 계시잖아요. 왜 제가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예요? 장남 며느리니까. 그 말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이렇구나. 자기만 알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요. 어머님도 며느리셨잖아요. 어머님도 시집살이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똑같이 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 오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이혼할 거야? 이혼.
그 단어가 나올 줄 알았어요.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55세 이혼하면 뭐하고 살 건데? 그 복지관 월급으로?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저랑 말을 안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결국 둘째 아들 집으로 가셨어요. 남편은 그것도 다 제 탓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55. 늦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김정희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50이든 60이든 70이든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정희입니다. 55세 처음으로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 나이죠. 하지만 저는 이 나이에 처음으로 김정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하지만 단 한 번도 저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죠. 제가 용기를 낸 건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이름이 적힌 명찰 하나, 누군가 건네는 고맙습니다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저를 깨웠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아직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사시는 분 계신가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 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요. 50이든 60이든 70이든.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지만 이제는 저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한 걸음씩 천천히 조금씩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는 다른 이야기들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도 매일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나로 사는지를요. 여러분도 함께 배워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봐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